지금 나토 회원국들의 잇따른 충격 발언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제보자가 마지막에 한국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셸 앤더슨입니다. 저는 현대 군사전략과 방위산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폴란드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들의 충격적인 발언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과 학생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 학기 현대 방위산업과 군사혁신 강의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수업은 웨스트포인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캐럴 해밀턴 교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해밀턴 교수님은 펜타곤에서 20년 이상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하신 전문가이자 현대 무기체계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신 분이죠. 그런데 첫 수업에서 해밀턴 교수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저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죠. 놀랍게도 그 답은 대한민국입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대해 K-팝과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군사 강국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거든요. 해밀턴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방위산업 국가입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상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은 K2 흑표 전차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드나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을 탑재하여 전장에서 자세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기술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전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죠. 또한 자동장전 시스템과 첨단 표적 추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K9 자주포였어요.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9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슈트 앤 스쿠트 능력은 적의 대포병 공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 나토 국가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온 중국인 유학생 장의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결국 미국과 서방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의의 발언에 교수님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그러나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라이센스 생산과 기술 이전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의 주력 무기 체계들은 독자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물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정도죠. 교수님의 대답에 장외인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해밀턴 교수님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교수님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식량조차 부족했죠.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영원히 가난한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슬라이드는 현대의 서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가 가득한 세계적인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과정에서 외부의 원조는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근면함으로 이루어낸 결과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연구개발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GDP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이는 한국인들이 자국 방위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불굴의 의지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왔죠.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와 경험이 한국을 강인하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경제적, 군사적 성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거든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의지력과 추진력은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외의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미국의 원조와 특혜 덕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공을 한국인들의 의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왜 매번 수업 때마다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정부로부터 뒷돈이라도 받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교수님의 표정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학생의 질문에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미국의 원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경제적 기적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많은 국가들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처럼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한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있습니다. 장외인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저지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싶다면 수업 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장웨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셸, 넌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저는 약간 놀랐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해밀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한국 방산에 더 흥미가 생겼어. 한국이 발전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더라고. 제 말에 장웨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교수님은 지나치게 한국을 미화하고 있어.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강대국의 그늘에서 살아온 약소국에 불과해.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강대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지 못했던 나라지. 장웨이의 말에 저는 불편했지만 네 말이 틀렸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런데 해밀턴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잖아. 장웨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건 미국의 시각일 뿐이야. 실제로 한국의 K2 전차는 중국 기술을 베낀 거고 K9 자주포는 독일 기술의 복제품일 뿐이지.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독자적인 기술로 무기를 만든 적이 없어. 항상 다른 나라 기술을 모방하고 개량한 것뿐이야. 저는 이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해밀턴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에는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고. 장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다 믿는 거야? 너무 순진한 거 아냐? 한국이 무슨 군사강국이라고? 웃기고 있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
한국 전쟁도 미국 때문에 간신히 비긴 거지. 한국군은 그저 도망치기 바빴다고. 이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야. 한국 전쟁에서 한국군도 많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 게다가 베트남전에서도 한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어. 하지만 장외인은 이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베트남, 그건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야. 한국은 항상 강대국의 하수인 역할만 해왔어. 독자적인 외교도 군사력도 없이 그저 다른 나라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나라라고. 저와 장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다른 학생들도 우리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죠. 나는 네가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네 말은 사실과 다르고 한 국가와 그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외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편견,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한국은 중국의 변방국가였고 항상 중국을 모셔왔어. 지금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잖아. 한국이 무슨 독자적인 군사강국이라고? 웃기지 마. 우리의 언쟁은 도서관 사서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지만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장외희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은 단순한 학술적 의견 차이를 넘어선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와 한국 국민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후 저는 해밀턴 교수님을 찾아가 장외희와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셸, 안타깝게도 이런 편견은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작은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교수님은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교수님이 쓴 21세기 방위산업의 혁신가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장이 있어요. 읽어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수업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님은 이번 수업을 한국의 군사혁신에 완전히 집중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조용한 혁명, 세계 방위산업을 재편하는 한국의 군사기술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K2 흑표 전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보여주셨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지상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무기체계죠.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인 한국형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러시아의 아레나나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죠. 이어서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K9 자주포가 왜 전 세계 9개국에서 채택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가격이 경쟁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K9은 현재 존재하는 자주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발사 정확도와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폴란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의 K9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가장 놀라운 자료를 공개하셨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차들이 대규모로 파괴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현대전장에서 전차가 생존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집중했고, 그 결과가 바로 K2 전차와 같은 첨단 지상무기 체계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장점들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전 지향적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휴전 상태의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군사기술은 단순한 수출품이나 연구 대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절박함과 진지함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계속해서 혁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은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 한국형 경항공모함, 그리고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몇 안 되는 종합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도만이 이런 종합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제 질문과 토론을 받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흥분된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교수님은 각각에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온 교환학생들은 자국이 최근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장회의가 손을 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군사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국에 넘긴 상태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진정한 군사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장회의의 질문은 도발적이었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해밀턴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학생의 질문은 중요한 점을 짚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부터 유엔군 체제하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온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구산에 대한 의존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 호주, 그리고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약점이 아니라 동맹의 특성입니다. 만약 해구산 의존을 군사적 약점으로 본다면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토 국가들도 약한 나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전후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발전입니다. 1953년 한국군은 장비도 훈련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장비가 우수한 군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도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수준과 전투력을 극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취한 것은 단순한 무기 제조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적 자립과 혁신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소총조차 자체 생산하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5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수님의 대답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에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장회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 저는 웨스트포인트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군과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 2주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과 방위산업체를 견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는 어떤 미국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구나 싶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대한민국 국방부였어요. 거기서 우리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과 방위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 2030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모든 핵심 무기체계에서 기술적 자립을 달성하고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같은 방위산업체들을 방문했어요. 현대로템에서는 K2 흑표 전차의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정밀함과 첨단 기술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곳의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자부심과 열정이었어요. 한 현대로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화디펜스에서는 K9 자주포와 차세대의 무인 전투 차량의 개발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한화의 연구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 기술 수준은 정말 미국의 최첨단 연구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대한민국 해병대 기지였어요. 우리는 거기서 한국 해병들의 훈련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능력, 규율, 그리고 전투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해병들이 보여준 근접 전투 훈련은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해병대 소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군사훈련은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그런 절박함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찾았어요. 남북한 사이의 긴장감을 직접 느끼면서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번영과 발전을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 새삼 실감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해밀턴 교수님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신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해밀턴 교수님의 고급 세미나 21세기 군사혁신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여름 동안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하셨고 저는 기쁘게 한국 방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들 모두 한국의 군사기술과 발전 과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장웨이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미셸,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뭐였어? 장웨이가 한국에 대해 던진 첫 번째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또라이가 웬일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성껏 대답해줬어요. 나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어. 그들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었어. 특히 국방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해왔지. 이런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장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중국에서는 한국을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로 배웠지만 현대 한국의 성취는 정말 놀라워.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그들이 이룬 성과는 존경할 만해. 장웨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예전에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렸던 거야? 장웨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그건 내가 중국에서 계속 배워온 방식이었어.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은 중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 중국인들은 우월감을 가지도록 교육받거든. 하지만 웨스트포인트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너랑 해밀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국이 이룬 성취는 단순히 미국의 도움이나 과거 문화적 영향 같은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들 자신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장웨이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장웨이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죠. 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 사실 우리 모두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편견이란 걸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그날 이후 장웨이와 저는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국제 안보 문제와 각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토론했고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여정은 단순한 학술적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제 인생관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혁신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은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민족의 의지와 비전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파견이 아니라 제게는 군사적 성장의 기회이자 깊은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여정이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군사 문화와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군인들의 엄격한 규율과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여전히 휴전 상태인 분단 국가의 현실을 매일 직면하고 있기에 그들의 훈련 강도와 진지함은 미군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죠. 특히 최전방 GOP에서의 경계근무 방식과 유사시 대응 매뉴얼은 실전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느꼈어요. 또한 한국군의 기술적 혁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발전시킨 레이더 시스템, 드론 방어 기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연합훈련 중 가장 값진 경험은 한국군 장교들과의 전략 토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며 발전시킨 독특한 전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방식,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작전 계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계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군사기술과 전략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작은 나라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미국 군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규모와 자원만으로는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생각하는데 또 어떤 국산 무기체계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할아버지 세대의 불굴의 의지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사례라고 들었는데 한국인으로서 이런 급속한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 중 가장 큰 힘이 된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군사적 역량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댓글 읽으러 오겠습니다.